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라 고분으로 알려진 무덤을 하나 다뤄볼 텐데요. 바로 금관이 최초로 출토됐으며 경주 고분 최초로 유물에서 왕의 이름이 나온 금관총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노소동에 위치한 이 고분은 1921년 인근의 가옥 공사 중 내부 유물이 유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무덤에서는 금관뿐만 아니라 각종 장신구, 무기류, 토기 등이 함께 출토되었는데요. 이 유물 중에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세자루의 환두대도입니다. 이들의 칼집 끝에서 칼의 주인을 말하는 명문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바로 이사지왕입니다. 첫 번째 칼에는 두 번째 칼에는 이사지왕, 세 번째 칼에는 이사지왕도, 결국 금관총에서 출토된 세 개의 환두대도가 모두 이사지왕의 것이므로 금관총의 묻힌자, 즉 금관총의 주인 역시 이사지왕이라는 것에 현 역사학계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무덤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칼을 세자루나 넣어놓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역대 신라왕 그 누구도 이사지왕이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이사지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사지왕이 신라의 왕이 아니라 당시 경주에 존재했던 또 다른 소국의 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듯이 저는 신라가 8세기에 이르러서야 경주로 천도를 했다고 보는 바, 금관총의 이사지왕은 신라가 오기 이전 어느 시점까지 경주에 존재했던 또 다른 소국의 왕이었던 거죠. 결국 이사지왕 논란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신라에서 왕이란 호칭을 신라왕만 썼는지 아니면 왕족이나 귀족들까지 썼는지의 문제죠. 저는 신라왕만이 왕의 호칭을 쓸 수 있었다라는 입장이며,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당연히 신라왕 말고도 왕의 호칭을 쓸 수 있던 자가 있었고 이사지왕 역시 그들 중 하나였다라는 입장이죠. 따라서 저는 기존 역사학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본 영상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어떤 근거로 왕이란 칭호를 신라왕이 아닌 왕족이나 귀족들까지 쓸 수 있었다라고 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갈문학 논리, 두 번째는 냉수리 신라비입니다. 먼저 갈문학 논리를 보겠습니다. 갈문학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친척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친척에게 갈문왕이란 지위를 주었던 겁니다.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칙자의 문자지만 당시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도 일단 왕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왕에 준하는, 왕과 비슷한, 이런 의미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왕의 친척들이 갈문왕에 봉해진 건 아니었으며, 왕의 장인이나 왕의 아버지, 이 경우는 왕의 아버지가 신라왕이 아니었던 경우죠. 예를 들어 선대왕이 친아들이 아닌 사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경우 그 사위의 아버지와 같이 일정한 지위에 있던 왕의 친척들이 죽은 후 갈문왕이 봉해진 것입니다. 일종의 사후 진급을 시켜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갈문왕 관련 기사를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왕비는 일지 갈문왕의 딸이다. 왕의 장인을 갈문왕으로 칭하고 있죠. 12대 임금인 첨의 이사금은 그 선대왕이 자신의 형이었던 조분 이사금이고, 조분 이사금은 선대왕인 내해 이사금의 사위로서 왕이 된 자였습니다. 따라서 첨의 이사금의 아버지인 골정은 신라왕이 아니었습니다. 첨의 이사금 제위 원년 기사를 보면 가을 7월 시조묘에 참배하고 아버지 골정을 세신 갈문왕으로 봉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신라왕이 아니었던 자신의 죽은 아버지를 갈문왕이 봉한 겁니다. 13대 임금인 미추 이사금은 최초의 김씨왕으로서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가 신라왕이 아니었죠. 미추 이사금 제위 2년 2월 몸소 국조묘에 제사 지내고 죄수들을 크게 사면하였다. 죽은 아버지 구도를 갈문왕에 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7대 임금인 일성 이사금조를 보면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관들이 갈문왕에 대한 설명을 친절히 해놓았는데요. 일성이사금 제위 15년 바가도를 갈문왕에 봉했다. 신라에서는 죽은 뒤에 봉하는 왕을 모두 갈문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제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일정한 지위에 있던 왕의 친척은 죽고 난 뒤 갈문왕의 지위를 얻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생전엔 왕이 되지 못했으니 죽어서는 왕대우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역사학계에서는 이 갈문왕 논리를 들어 금관총의 이사지 역시 왕의 친척이었는데 꽤나 중요했던 사람이므로 죽고 난 뒤 갈문왕이 되었고, 추모자들이 이사지 갈문왕을 위해 만들어준 2개의 칼에 왕의 칭호를 새겨준 뒤 무덤에 함께 묻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칼에 이사지 갈문왕이라고 적었어야 맞지만 약식으로 그냥 왕이라고 적어줬단 거죠. 이사지가 죽고 난 뒤 갈문왕이 된 것이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지는 죽고 난 뒤 갈문왕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생전에 왕이었을 확률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왕호가 적힌 이 2개의 칼은 그가 죽고 난 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생전에 이미 쓰이던 칼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칼에 글자를 새긴 시점부터 알아볼게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 결과 이사지왕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칼을 현미경으로 분석했더니 글자를 먼저 새긴 후에 표면 도금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칼을 만들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이름을 새긴 게 아니라 칼이 만들어진 시점에 이사지왕 글자도 함께 새긴 것이죠. 오른쪽 칼의 경우는 이사지왕도 글자를 언제 새겼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왼쪽 칼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글자가 새겨진 시점 또한 동일하게 칼이 만들어진 당시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칼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사지왕을 새겼다는 건 칼이 만들어질 당시 이미 왕이라 불렸던 것이죠. 그럼 이제 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제 주장대로 그의 생전에 만들어졌다면 생전의 왕이었던 거고, 사후에 만들어졌다면 역사학계의 주장대로 이사지왕은 그냥 갈문왕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칼을 생전에 만들었는가 사후에 만들었는가?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금관총에서 나온 칼이 이 환두대도 3자루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목검 5자루, 큰 칼 수자루, 작은 칼 수자루 이렇게 여러 점의 칼이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중 어느 것을 생전에 가지고 있었고 어느 것을 사후에 만들어준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환두대도만 놓고 봤을 때 이 왕호가 적히지 않은 칼은 생전에 쓰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죽은 이사지 갈문왕을 위해 추모의 의미로 3가지 칼을 모두 만들었다면 응당 이 칼에도 왕호를 적어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칼을 생전에 사용된 칼로 본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기는 의문점은 이사지왕이 과연 생전에 단 1자루만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대 이 칼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권력과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출토된 칼들 중 가장 화려한 형태의 이 환두대도야말로 이사지왕의 지위를 나타내 주었던 가장 핵심적인 칼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했던 환두대도를 생전에 과연 1자루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비용으로 1-2개는 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보시는 것처럼 그 색깔과 장식을 조금씩 바꿔서 말이죠. 혹은 예비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 지휘용, 의뢰용 이와 같이 애초에 쓰이는 용도를 달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거들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이므로 3가지 환두대도를 모두 사후에 만들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칼에 이사지 갈문왕이라 적지 않고 이사지 왕이라 적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저의 주장대로 이사지는 갈문왕이 아니었을 확률이 더 높다 보는 거죠. 이런 이유로 저는 환두대도 3점을 모두 이사지왕이 생전에 소유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지왕이라 불린 시점 또한 생전인 것이죠. 결국 갈문왕처럼 죽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생전에 이미 왕이었으므로 이사지왕은 갈문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의 추정이 맞다면 이제 마지막 쟁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갈문왕처럼 죽고 난 후가 아니라
이번엔 살아생전 신라왕 말고도 왕의 호칭을 쓸 수 있던 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죠. 기존 역사학계에서는 당연히 신라왕족이나 귀족들까지 생전에 왕으로 칭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냉수리 신라비입니다. 포항에 위치한 이 비석에는 말 그대로 역대 신라왕이 아닌데도 왕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이 비문엔 총 9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현 역사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중 3명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정식 신라왕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부지왕. 혹시 금관총의 이사지왕과 헷갈리진 않길 바랍니다. 사부지왕은 역사학계에서 말하길 신라 18대 임금인 실성 이사금과 소리가 비슷하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역사학계에서는 이 사부지왕은 실성 이사금이고 내지왕은 19대 눌지 마립간이고 지도로 갈문왕은 22대 지증왕이란 겁니다. 참고로 지도로는 지증왕의 어린 시절 이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증왕을 지도로 갈문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갈문왕은 생전에 왕이 되지 못했던 왕족이 사망했을 경우 붙여준 칭호라고 했습니다. 신라왕 본인은 결코 갈문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런데 냉수리 신라비에서는 22대 신라 임금인 지증왕을 갈문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이 냉수리 신라비도 이전에 보여드린 중원 고구려비, 진흥왕 순수비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영상은 금관총의 이사지왕에 대한 것이니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냉수리 신라비에는 총 9명의 왕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학설에 의하면 그중 3명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정식 신라왕이죠. 그런데 이 셋을 제외한 6명의 왕은 역대 신라왕이 아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사덕지, 자숙지, 이부지, 지심지, 두복지, 막사지 모두 신라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자는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과 같이 존칭어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감안한다 해도 여전히 신라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뒤에 무슨 간지로 끝나는 말은 신라의 관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의 관등. 그렇다면 당시 신하들까지 왕의 칭호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특히 비석에는 이 6명의 인물들과 지증왕을 7왕, 즉 7명의 왕으로 표현하며 이들이 함께 무엇을 의논하여 교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6명의 왕이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임을 말하고 있기에 신라왕은 더더욱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이걸 근거로 역사학계에서는 이거 봐라, 신라왕이 아닌데도 그 신하들까지 비석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냐, 금관총의 이사지왕 역시 이처럼 고위급 신하였을 뿐이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냉수리 신라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신라의 신하들까지 왕이었다는 내용엔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왕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3명의 정식 신라왕, 즉 실성 이사금, 눌지 마립간, 지증왕을 보면 그들도 신하왕들과 똑같이 그냥 왕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눌지 태왕, 지도로 황제가 아니라 그냥 내지왕, 지도로 갈문왕 이렇게 신하왕들과 똑같이 왕이에요 그냥. 따라서 이걸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당시 신라의 권력 구조가 이런 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연맹 왕국의 수준이죠. 그렇다면 신라가 지증왕 당시 아직도 이런 국가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신라의 중앙 집권은 이미 뇌물 이사금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가 김씨 왕위 독점이 시작된 시기죠. 그 이후 꾸준히 계속된 중앙 집권이 지증왕의 아들 버풍왕 때 와서 완성을 봤다는 것이 현 역사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신라 중앙 집권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버풍왕 때 와서 갑자기 중앙 집권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뇌물 이사금 때부터 150년간 꾸준히 그 기반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버풍왕 때 최종적인 완성을 본 거예요. 이런 전체적 흐름을 본다면 지증왕 때는 중앙 집권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선 때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증왕 당시 아직도 연맹왕국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권력 구조는 둘째 치더라도 왕의 호칭 관련 부분을 보면
지중왕 당시 신하들까지 왕이었다는 건 더더욱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삼국사기 지중왕조를 보면 신라가 처음으로 왕의 칭호를 도입한 순간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지중왕 4년 겨울 10월 여러 신하들이 아래웠다. 옛부터 나라를 가진 이는 모두 제나 왕을 칭하였는데, 자, 이 대목에서 이미 당시 신하들이 왕이란 단어는 나라를 가진 이, 즉 국가의 최고 권력자만이 사용하는 단어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죠. 이런 상황에서 신하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왕으로 칭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세운 지 지금 22대에 이르기까지 단지 방언으로 칭하였고 존엄한 호칭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여러 신하가 한 마음으로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려옵니다. 임금이 이 말에 따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증 마립간 이전까지는 왕이란 단어를 신라에서 쓰지 않았다가 지증 마립간 때에 이르러서 왕의 칭호를 신하들이 마립간에게 소개하고 이를 지증 마립간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신하들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합니까? 마립간, 즉 신라 최고 권력자만이 왕을 쓸 수 있다라고 삼국사기에도 기술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왕이야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맹수리 신라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갑자기 신라왕 밑에 또 왕이 있었다는 이런 식의 비약적인 추측은 논리적일 수 없는 거죠. 결국 이사지왕이 신라왕이 아닌 귀족이나 왕족이었다라는 역사학계의 이 두 가지 논리는 모두 반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라에서 생전의 왕이란 칭호는 오직 신라왕 한 명만 쓸 수 있다. 이사지왕은 생전에 쓰이던 호칭인데 신라왕의 이름이 아니다. 이사지왕은 신라인이 아니다. 고로 금관총 또한 신라의 것이 아니다. 네, 이상으로 본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